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1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게 허용된 시간이 대략 한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 준비한 자료는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문제 제기 세월호 참사의 원인, 이 사회 위기와 세월호 참사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문제 제기와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들에서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편집국에 연락을 하시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회 위기와 세월호 참사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월호 이 참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대단히 크고 심원합니다. 이런 충격을 처음 겪은 것은 아닙니다. 서해 페리오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형 사고들을 비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세월호 참사는 그 슬픔과 분노가 더욱 깊고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고 구조 가능성이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크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두 번째라면 세월호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이 참사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아직 침묵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지대한 만큼 분노든 비판이든 아니면 대안 모색이든 이야기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고 들었던 생각을 잠정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여러 분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침몰이 청해진 해운의 잘못이라면 참사는 정부의 잘못이라는 지적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500명에 가까운 이들을 태운 대형 선박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청해진 해운의 운항이 침몰의 1차적 원인이라면 침몰 직후 제대로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한 해경을 포함한 정부의 대처는 참사의 1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는 이제 여러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은 역사적 시간을 사건사, 국면사, 구조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에도 이 시간들이 공존합니다. 사건사적 시간에서는 사전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해진 해운, 초동 대처에 더없이 미숙했던 해경을 포함한 정부 등의 대응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을 좀 길게 보자면 국면사적 시간에선 규제화나 비정규직 증대 등 경제사회 구조를 신자유주의로 재편해온 이른바 97년 체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자면 구조사적 시간에서 보면 성장지상주의로 매진해온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어떤 그런 결과로서 나타난 이중적 위험 사회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사건사적 시간에서 침몰의 원인과 참사의 원인,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꼭 지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문제이고요. 국면사적 시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규제 완화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구조사적 시간에선 재난대처 시스템의 부재와 이중적 위험 사회로서의 한국 사회, 그러니까 오래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동시 공존하는 게 저는 우리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결국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위기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동시에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의 침몰입니다. 이런 이중 침몰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침몰은 우리가 읽어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 현실이 다수의 국민들이 소망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두이 서베이 조사에 따른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57%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43%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읽어왔다고 그 자부해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현재적 모습입니다. 진정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가 이런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이 위기의 공동체를 구출하는 데 정부의 일차적 역할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국민 다수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번 참사로 인해 국민들 다수는 국민 없는 국가, 그 국가 없는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세월호 참사는 제가 보기에 97년 경제 위기에 비견될 수 있는 사회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위기란 사회 통합의 위기입니다. 사회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고 동료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 통합입니다. 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게 국민 국가라면 어린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국가 아닌 국가에서 국민 아닌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월호 참사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고 또 깨닫게 했습니다. 누구는 이 세월호 참사를 안전사고로 국한시켜 봐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늘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해들은 세월호 참사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하인리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란 한 번의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재난이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세월호 참사가 1대 29대 300으로 표현되는 하인리 법칙에서 혹시 1이 아니라 29 중에 하나인 것은 아닌가. 사실 떠올리기조차 대단히 끔찍한 상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생생히 증거한다면 이 위기의 공동체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에 대한 즉각적이고 심원한 해법이 요청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7개의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치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 생명인가? 사랑인가? 이윤 추구인가? 권력 유지인가? 정치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국민의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으로서 군림하는가? 여당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정당의 존재 이유는 뭔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론장은 왜 존재하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왜 감추거나 왜곡하는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장애가 되고 있는가? 교육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인간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학벌의 사다리만을 오르도록 강요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언제까지 지속시킬 것인가? 역사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고 봅니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이루어온 건 뭔가? 생명경시, 사회 양극화, 부정부패. 국민 다수가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게 산업화 민주화의 결과이지 않는가? 미래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세월호가 아니었던가? 우리 모두는 실종자가 아니었던가? 미래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어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몰 과정에서 승격을 버리고 떠난 선장과 선원들의 우리는 경악했고 침몰 이후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군상들의 분노했습니다.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국민적 결심은 시간 속에서 풍화되어 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세월호 참사는 촉구하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바로 이런 7개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선 반성적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반성적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로델의 역사 이론에 따라서 사건과 국면과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성찰과 대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사건사적 측면에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대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국면사적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고 시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조사적 측면에서 사회 통합이 고갈된 공동체의 재구성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양극화란 제도적 조건은 물론 생명경시라는 문화적 현실은 우리 사회를 아주 낯설고 두려운 사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회가 거듭나기 위해선 생명, 정의, 노동, 복지, 국민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해서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반짝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반성적 현대화에 대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사적 측면에서 협의 과제로서의 재난 대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면사적 구조사적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의 이중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이중적 혁신이 요구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혁과 주체혁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이 과제로서 새로운 재난대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중적 위험사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5가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하고요.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재난 컨트롤 타워 구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위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안전을 경제적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데에서 벗어나 삶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는 안전의 시민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광의의 과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와 개인의 이중적 혁신입니다. 두 가지의 저는 왕복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왕복 운동은 사회에서 개인으로입니다.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살림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에서 사회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살림의 정체성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먼저 이 살림의 사회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저는 욕망의 이제까지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둘로 나눴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되었습니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법치적 권위주의에서 통치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화가 강제되었습니다.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지금 넘어서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경제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국가와 시민의 사회의 새로운 관계로 일궈 나가야만 합니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왜 살림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살림. 두 번째로는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살림. 이 두 가지 의미로서의 살림을 강조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살림은 사회를 분단하는 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으로서의 살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살림의 사회를 위한 5대 개혁과제입니다. 생명 없는 물질 추구, 정의 없는 기업 지배, 노동 없는 경제 성장, 복지 없는 사회 통합, 국민 없는 정부 운영. 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민주화, 노동 시장 개혁, 복지 국가 구축, 시민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5대 제도 개혁을 위한 조건입니다. 어떤 살림의 사회를 열기 위한 정치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고요. 이 정치적 리더십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살림의 사회를 여는 시민적 정치 세력의 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생산적 결합이 요청됩니다.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도의 정치는 사실상 언제나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정체성의 정치와 결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선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감시하는 정체성의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를 위해선 개인에서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다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살림의 정체성입니다. 몰신주의, 경쟁력과 학벌주의, 이기적 개인주의, 수동적 주체입니다. 그 살림의 정체성은 인간주의, 공공성과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양한 패자부활전 제도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대학 입시로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비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대적 개인주의,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정체성인가? 저는 여기에 미국의 교육학자인 파커 파머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의 정치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파머에 따르면 마음이란 감정만이 아니라 자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지적, 정서적, 감각적, 직관적, 상상적, 경험적, 관계적, 신체적 알매 방식이 수렴되는 중심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통합되는 것이고 지식이 더욱 인간적으로 충실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언제까지? 제도개혁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제도개혁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정치야 정체성의 정치와 저는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시민적 관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소망스러운 삶인가? 두 번째는 답변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바로 국가와 개인의 이중 혁신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안겨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광의의 중장기적 과제라고 한다면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 오래전 생태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메시지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되 바로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무엇인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해야 합니다. 물론 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6월 4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NG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종 교육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는 대단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정체성의 정치를 일구고 제도의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이른바 이 제도와 개인의 왕복운동, 이중적 혁신을 할 때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부여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계가 없는 관계로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